40분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다시 2주 만에 뵙습니다.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간단하게 그러니까 GSA 저희 GSA 그 전체 커리큘럼의 이름이에요. 그 God Secret Agent의 약자예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데 God Sacred Ambassador.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요원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대사. 그래서 저희가 4단계인데요. 그 앞에 2단계를 끝나고 나면 엠베서더로 바뀝니다. 대사로 바뀝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각 지역 그 부분에 파송된 요원처럼 저희가 프로그램이 3가지가 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고 홈스쿨 프로그램이 있고 또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방과 후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크게 전 과목 프로그램으로 수사과 4과목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개발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돈보다 점점 커서 한 100배 돈이 든다는 걸 100배 정도의 돈이 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일단은 가장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어답터해서 쓰는 쪽으로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쓰는 것을 에듀모아에서 개발한 탭강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일단 과목은 일반 공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어, 사회, 과학 영역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원리를 배우고 또 이제 세상에 대해서 실력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뭐죠? 시험이죠. 네, 별로 즐겁지 않은 단어지만 내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교과들을 저희가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많이 그 거부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성경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안학교를 설립하셨을 경우에는 그 전 과목에 대한 성경적인 재해석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고, 근데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일단 학교에서 하는 교과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고 그리고 나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과후에서는 초점은 그냥 전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들면 성적이 올라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들 홈스쿨러들 또 학교 아이들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는 다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정말 반반 의심하시는데,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데 은사가 있는 친구들하고 은사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훈련으로 어느 정도 축구는 돼요. 근데 은사가 있는 친구들은 뛰어나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7, 80점까지는 은사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그거를 해주고 안 하는 건 뭐라고요? 시간 확보만 되면, 그리고 어떻게 코치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거의 제가 막 숫자를 세진 않았는데 저랑 직접 공부한 학생들, 상담한 학생들을 하면 거의 몇백 명에서 1000명을 육박하는 아이들을 같이, 또 미국에서 또 제가 교육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최소 80점까지는 다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90점, 그다음에 100점 가까이 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노력과 또 때로는 은사에서 나눠지는데, 7, 80점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정도만 되면 생활하는데, 그리고 살아가는데 거의 지장이 없고 내가 어떤 새로운 걸 배워갈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이론이 지금 굉장히 커지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새롭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가야 되는데, 학습법을 아는 아이들은 어느 분야에서도 자기 분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대두되는 이론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들면 성적이 오르고 자기주도 학습법을 아는 거죠. 공부를 하려면 목표를 정하고 오늘 공부를 얼마 하는지 분량을 정해야 돼요. 애들한테 공부 어떻게 할래? 열심히 할게요. 어떻게 할래? 잘할래요? 그거는 아니에요. 되게 막연해요. 정확하게 얼만큼 어느 시간 안에 하겠다는 거.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하거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매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친절하셔가지고 다 위임을 주시거든요. 프린트물.
옛날에는 저희 다 뭐 했죠? 노트 필기했는데 요즘 아이들 노트 필기 안 해요. 선생님이 어차피 준 거 그 안에서만 시험 나오니까 자기 스스로 개념 정리 안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오래 듣는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네 가지만 하면, 그리고 매일매일 하면 생각하는 힘도 성적도 업됩니다. 성적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성적은, 시험은 꼭 필요해요. 두 가지로. 내가 얼만큼 아는지 나 스스로에게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공증 사무실을 갔는데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저는 처음 보는 거죠. 공증사무실 가서 저한테 영어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미국 와서 그 얘기를 그 질문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뭐 제가 통역이나 번역도 하고 하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영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그거를 물어보신 분이 없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라고 했더니, 그 토플이나 그러니까 토플 같은 그런 토익이나 그 공식 점수가 있어야, 그 점수 몇 점 이상이 되면 지금 선생님이 가져오고 오신 번역을 인정하고 공증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토익 토플 시험을 안 봤거든요. 네, 볼 필요가 없어서 안 봤는데, 제가 가르치기는 했어도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보는 건 그런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요리를 먹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요리 맛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생겨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 듣는 태도를 잠깐 볼게요. 애들이 그냥 이렇게 보통 선생님이 수업할 때 딴짓 안 하고 열심히 듣습니다. 경청하는 아이. 네, 그냥 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보통 20%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이 하는 걸 들으면서 표시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고 듣는 아이들 한 50%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듣고 정리하고 또 한 것을 설명해봐요.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설명하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모를 때 설명해주는 친구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애죠. 90% 이상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이. 요즘에 멈치나 그런 말이 있지만, 어소나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많이 하면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죠. 노트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듣고 손으로 쓰면서 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쓰고 보는 걸 동시에 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을 더 잘하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아이들한테, 자, FTA를 설명해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애들이 있어요. 머리 긁고 선생님 잠깐만요. 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모르는 애죠. 여러모로 난감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참. 이제 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교과서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없고, 심지어는 선생님 저희 배웠나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선생님 저 들은 바가 없는데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아는 애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FTA가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역인데 그게 뭐지?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런 애도 있어요. 좀 알긴 알아요. 자, 그런 애들은 뭐냐면 시험은 그럭저럭 봐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대략 몇 점 나오냐면 초등 때 한 7, 8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상위권은 보장이 안 돼요.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 제가 점수 얘기 드렸죠. 초등 때 한 90, 100 맞으면 중등 때 한 6, 70, 80, 70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 5, 60대로 떨어져요. 그러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는 애는 이렇게 얘기하죠. 국가 간의 상품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자유롭게, 그러니까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라고 하죠. 그 후에 FTA가 좋니 나쁘니는 나중 일인 거예요. FTA가 뭔지를 알아야 토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정말 잘 아는 애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식 단계에서 팩트와 사실을 아는 단계가 있고, 그 사실의 연관성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논리 창의 얘기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단계를 알지 못하면 논리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어소나가 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시험 공부하는 그 스타일을 볼게요. 보통 시험 공부를 할 때 닥치면 밤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그 전부터 불안해요. 시험인데 한 이틀 전부터 시험인데 그러고, 보통 이런 친구들은 2주 전에 시험이 언제니? 시험 범위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2주 전에 선생님한테 시험 교과서 가지고 와. 교과서 어디니? 학교에 있어요.
가방에도 없어요. 요즘에 락커에 다 두고 다녀서 이런 친구들은 대략 교과서 안 가지고 다니고 시험 범위 언제인지도 모르고 시험이 며칠인지 몇 교시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2, 3일 전에 닥치면 밤새는 스타일. 예,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거는 시험을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시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대로 버려요.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데도 저희 센터 보내들 지도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조금 성실한 애 있어요. 성실한 걸로 이제 유명한 애들. 그런데 얘네들은 일단부터 꼼꼼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성실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성실한 게 아니고 성실하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시험이 3단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3.5단원 정도 이렇게 영어를 보는데 2단원까지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거는 맞고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모든 시험은 육회독이야. 그러니까 공부의 법을 아는 거 6번 봐야 돼라고 하면서 육회독을 할 수 있는 분량을 계획하고 반복하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보통 시험 준비를 할 때 잘하는 친구들은 딱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그 실전 문제를 풀려요. 그리고 못하는 친구들은 한 달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누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시키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의 그 범위에 따라서 시험을 해주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서량이 부족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나 다 아는데 왜 100점이 안 나오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습관이 잡혔어요. 갔다 오면 숙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다 듣고 꼬박꼬박 플래너도 잘 써요. 특히 여학생들 플래너 막 그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로 막 오색 빛깔 무지개로 막 하면서 플래너 쓰는 친구들 나는 꼼꼼해요. 성적이 안 올라요. 원인은 이해력과 독서 습관에 있습니다. 독서량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제 애국가 1절 가사를 보면 동해물이 뭔데? 백두산은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그야말로 그 먹미라고 그러죠, 애들이. 먹미? 그거 알아야 돼? 나 그거 몰라도 돼.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화장품 세트가 새로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친구들 화장품 여학생들 화장품에 대한 그 지식은 저를 아주 능가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명함을 제가 뭐 화장품에 관심도 없긴 하지만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들 이제 축구팀 선수들 막 줄줄이 꿰고 있죠. 연봉 다 꿰고 있고 그런 건 하지만 이런 어떤 독해 나온 내용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어휘력이 완전히 부족합니다. 어휘가 부족하면 거의 그 한국말인데 한국어를 읽는데 한국어를 제대로 못 읽는 현상들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있어요. 놀랍게 있어요. 의외로 자주 있어요. 읽기는 읽으나 그리고 띄어읽기 막 이런 거 안 하고 줄도 건너뛰고 단어를 막 바꿔요. 자기가 아는 단어로 바꿔요. 근데 이제 어휘는 조금 돼요. 들어본 바가 있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 보통 이제 초등 때 조금 책을 읽은 친구들. 근데 이해력이 부족하면 동해물이 말러? 왜 말러? 백두산이 왜 달어? 어이가 없네 이러는 거죠. 이해력이 이게 지금 그 어떤 노래 가사에 그 상징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독서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어이가 없네. 그리고 진짜 너무 천진하게 왜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정말 선생님 왜 달아요? 그러는데 저 순간 제가 당황한 거죠. 그렇게 닳도록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건데 선생님이 정말 달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죠. 저는 이제 주여, 그럼 어머님들이 이 사실을 아시면 주여, 정녕 제 아이입니까? 제가 이 애를 낳았습니까? 그러는 거죠. 정말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을 좌절시키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이제 공부를 잘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때 필요한 게 그 교사들 중에는 친절한 교사와 지혜로운 교사가 있습니다. 친절한 교사 매일 2시간씩 교환 연구를 해요. 선생님들은 뭐 같은 학년을 계속 하시거나 그러면 거의 이제 교환 연구 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교환 연구를 2시간씩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질문하면 즉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수업을 열강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목이 쉬어요. 이런 분들은 어디에 많냐면 입시 학원에 많습니다. 200명, 50, 작게는 50명, 많게는 200명 정도 앉혀놓고 그 선생님들 정말 엄청나게 그 매끄럽게 그 강의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애들을 보면 너네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니? 막 열이 나는 거죠. 왜 열이 날까요? 그 선생님이 2시간 심지어는 입시 선생님들은 10시간 이상 하시거든요. 그 저녁에 어떤 특강 하나 있으면 연구진들을 데리고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과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절한 교사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같이 일어나요.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 가면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저 뭐해요? 선생님 저 이거 다 끝냈는데 뭐해요?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인 아이로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면 얘네들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교사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살펴요. 얘가 지금 언제 책을 펴나. 실제로 저희 이렇게 센터 와서요, 책가방을 올려놓고 멍 하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 근데 금방 뭐라고 안 해요. 그 멍 때리는 시간이 한 5분 10분 되면 지금 무슨 생각해? 라고 제가 물어보죠. 가방에 책 꺼내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살피고, 그리고 하지만 절대로 아이가 필요한 것을 즉시 주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물어보죠. 그러면 그 물어보기 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거 다 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그 중에 사전 작업을 해야 될 걸 안 하면 그거 해갖고 오라 그래요. 해갖고 온 다음에 그 문제를 일단 한번 본인이 풀어보게 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걸 주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에 관한 거 이쪽 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배우는 힘이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게 하는 건데, 제가 선생님들을 코칭하고 모든 지도서 관리할 때 가장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티칭을 하지 않습니다. 코칭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가 티칭이 많이 들까요? 코칭이 많이 들까요? 코칭이 많이 들어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뭐라고 싶냐면 티칭하고 싶어요. 편해요. 강의하면 편해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그냥 다 준비해서 쫙 발표하면 편해요. 저는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랑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태인데, 아이들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태로 앉아있지 않아요. 힘들게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100% 알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잘하게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나 각 과목을 잘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 잘 하게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선생님께 늘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배우는 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미션은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확실하게. 저희 그 보상이라는 게, 보상은 근데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아버님들한테 계시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뭐 이번에 중간고사 몇 점 이상 받으면 핸드폰 바꿔줄게, 컴퓨터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아버님들 꼭 그런 거 하시거든요. 아이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 검증되고 성취감을 얻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죠. 너 너무 수고했어. 점수와 상관없이 열심히 한 과정을 그렇게 보상을 하셔야 되고, 보상은 작은 걸로 같이 엄마랑 맛있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이런 걸로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에 방해가 되는, 그리고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을 위해서 악한 것을 보상을 주시면 안 돼요. 보통은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적은 분량으로 명확한 미션을 주셔야 되는데, 몰입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몰입이 되는데, 내가 하기에는 너무 먼 것들을 하게 되면 애들이 몰입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그 몰입 환경을 제시하시려면 적은 분량, 정확한 미션, 그리고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한 학습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하는 플로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로우는 이제 흘러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몸에 배면 이걸 자동으로 합니다. 이제 학습 플래너가 있어요. 학습 플래너에다가 과목과 목차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는 오늘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제목을 적어요. 내비게이션에서 방향을, 주소를 찍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가 뭐뭐 이런 거다라고 하고, 저희는 여기에 감정일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감정이 어땠는지. 그냥 감정일기를 보면 그 아이가 그 대략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됐을 때 평소에 느끼지 않은 다른 감정들이 있는지, 해서 감정일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듣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이 탭강 프로그램에 동영상 강의가 짧게 있어요. 길지 않은 강의들이 있는데, 강의를 듣기 전에 교과서 요점 속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탭강을 사용하는 건 방과후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학교에서 이미 공부를 하거나 미리 할 수 있는 경우. 근데 저는 이제 미리 하는 거를 권장하거든요.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 재밌으려면 내가 아는 거여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거, 이미 아는 거 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이 내가 아는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리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미 요점이 있지만 더 좋은 건 교과서를 읽어야 됩니다. 긴 글밥으로 된 교과서를 읽고 그다음에 요점 요약을 먼저 읽는 게 먼저예요. 강의 듣기 전에. 그리고 저희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 생각을 읽어주는 다른 책들 교과 연계된 이야기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읽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정리하고 나서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나 교과서는요, 많은 내용들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은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20배 정도의 분량이 듭니다.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들인 시간이 20배 이상이 돼요. 그 얘기는 제가 그것을 프로세스하고 녹여내고 농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달여서 졸여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아이들이 반드시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애들은요, 딱 책을 피면 곧장 강의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내가 글로 읽어야 되고,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쳐서 이게 핵심 단어겠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는지, 근데 그 단어를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표시해 놓고 선생님이 강의할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뇌가 이게 충분히 말랑말랑해지고 뇌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만 들으면 절대 아이들은 잡니다. 딴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이 단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필기해야 돼요. 내가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선생님이 입장에서 다시 정리해서 해주시는 것이 있는지 필기하고,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이해한 것이 선생님이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혹시 이거를 직접 하시는 교사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아이들이 교재를 가져왔어요. 아무 필기가 없어요. 다시 가서 강의 듣고 오게 하고 다시 표시하라고 하셔야 돼요. 표시 다시 하고 와, 강의 들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애들이 그냥 몸에 배요. 아이들은 편한 걸 좋아해요. 빨리 끝내버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공부는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남아요. 만약에 혹시 이 방법 말고 공부를 잘 시키시는 방법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한번 저랑 토론을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마케팅상에 이거를 하면 몇 달 만에 됩니다 라고 하시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저한테 오신 분이 계세요. 저희한테 오면 저희 프로그램 다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시키시는데요? 근데 시간이 장난이 아니게 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절대량의 법칙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필기하고 중요한 내용 형광색으로 하고, 본인이 이제 이 상황에서 개념화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할 때 저희는 채점을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채점을 선생님한테 맡기면 아이들은 찍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다고 확신하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채점하면서 본인이 한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그 과정이라서 채점은 반드시 본인이 합니다. 근데 이 탭강 외에 제가 다른 교재를 써봤을 때 탭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정답이 보이지 않아요. 저희는 기본 2번 채점을 하는데, 정답 책을 갖고 하는 경우는 애들이 그 오답률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탭강으로 바꾸고 나서 오답률이 확 올라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답을 외우는 거죠. 근데 이건 답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풀 때까지. 그래서 교재로 거기 보면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이해 평가를 풀게 돼 있어요. 이해 평가를 풀고 저희가 채점을 하는데, 이 채점 결과를 표시하는데 저희는 다르게 합니다. 맞은 거 동그라미 치지 않고요. 틀린 거에만 X를 표시를 해요. 애들이 동그라미 크게 치고 X를 치면 교재가 지저분해져서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가독성이 떨어지고 지저분합니다. 집중도가 떨어져서 저희는 모르는 것에만 X 표시를 하고, 일단은 이거는 채점을 하면 답을 넣고 채점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면서 틀린 문제만 다시 문제가 떠요. 2, 3, 5번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문제를 풉니다. 지우고 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입력을 하고 채점을 누르면 다시 채점을 해줘요. 그럴 때 맞으면 그 X에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얘가 이 문제를 첫 번째 틀렸다가 두 번째는 맞았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는데도 또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답을 모르죠. 끝까지 모르면 동그라미를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이지에서 모든 문제가 맞았으면 그때 페이지에 동그라미를 쳐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 페이지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가 풀고 재채점까지 했구나. 그런데 아직도 동그라미 쳐지지 않은 X가 남아있으면 페이지에 동그라미 치지 않고 선생님한테 가져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탭 강의 좋은 게 모든 틀린 문제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모든 문제들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이걸 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풀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강의 듣고 이해했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 봐라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저희가 초록색 펜을 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X에다가 초록색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선생님이 초록색 동그라미를 쳐줘요. 이 얘기는 이 페이지의 이 문제는 선생님이 확인하고 다 풀었다고 확인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채점 시스템을 보면 아이들이 책을 넘겨보면 부모님들도 이 시스템을 보시면 이 아이가 빨간 거로 동그라미 이렇게 X가 쳐져 있으면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가 적어도 밑에 페이지에 동그라미가 안 쳐 있으면 이 페이지는 끝나지 않았구나. 왜 안 끝났지? 앞에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애들은 쉬운 것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된 거는 다시 페이지에 동그라미를 확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채점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틀린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써야 돼요. 개념이 모자른 건지 왜 한 건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파란색 볼펜으로 위에다가 틀린 이유, 그 다음에 뭐 영어 문법 같으면 항목, 그 다음에 단어가 틀렸으면 단어 이유를 씁니다. 그렇게 이유를 쓰면 자기가 또 개념 부분, 여기 전과라고 써있긴 하지만 개념 부분이나 선생님한테 와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걸 다시 써놔야 돼요.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몰랐는지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해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까 처음에 있었던 목차 쓴 부분 있잖아요. 그 아래에 5분 요약 복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공부한 거를 저희가 적습니다. 그 망각곡선에 보면 끝나자마자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언제 복습이 가장 효과적이냐면 공부를 마쳤을 때, 다 공부를 마쳤을 때 혼자서 생각해 보는 거. 강성태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습법으로 코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백지복습법을 얘기하는데 백지복습법이 그분만의 방법은 아니고 서울대 다니던 학생들이 많이 하던 방법이에요. 이 백지복습법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가져온 게 5분 직후 요약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5분 동안 공부한 거를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이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자 일단은 개념 읽었죠. 강의 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동그라미 표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풀었죠. 그럼 적어도 6번 정도를 자기가 본인이 했기 때문에 오늘 한 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죠. 그리고 위에 제목이 써 있잖아요. 그 제목을 가지고 뭘 배웠는지 그리고 오늘 특별한 용어가 뭔지를 반드시 5분 복습 요약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아이들이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거는 옵션인데요. 선생님이 그 여력이 되시면 틀린 거를 설명하게 하는데 너무 많이 틀린 게 있으면 다 하지 않고요. 중요한 문제들만 선생님한테 설명하거나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친구들이 있으면 또 동생들이 있으면 이걸 서로 설명하게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그 학습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막 말이 꼬이기도 하고 생각이 꼬이기도 하지만 정리를 하게 돼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샬롬 메이슨의 이야기하기가 이런 방법이라서 선생님한테 설명하거나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요즘이 옛날에는 복습의 그 분량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통합 교과로 바뀌고 창의 융합 교과로 바뀌면서 예습의 분량이 반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학교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예습을 하지 않고 가면 예습이 너무 길어지면 선행이 되는데 적어도 선행과는 다른 개념이 예습을 하고 가지 않으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습을 시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탭강을 보면 수업 시작되기 전에 이해평가 보고 수업 예습했죠. 강의 듣죠. 3번 반복했죠. 틀린 문제 또 해설 강의 들었죠. 쭉 하다 보면 총 6번의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 말씀 암송할 때 저희 설교 시간에 막 은혜 받고 막 그 암송 그 말씀 암송하고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돌아가면 기억하시는 경우보다 못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어느 미국 교회에서 설문을 했대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대요.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이 무엇입니까? 몇 퍼센트 정도 기억했을까요?
80% 분들이 기억을 못 하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입장에서 가장 속상한 일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그 설교의 포인트는 기억을 안 하고 재밌었던 예화만 기억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6회를 복습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한 만큼 아이는 기억한다. 이거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쉬울까요? 안 쉬워요. 선생님 입장에서 강의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강의를 하고 나면 눈에 밟히는 거죠. 저 친구 저거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혼자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동영상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이 탭 강의에 있는 선생님들은 거의 이제 프리랜서로 강의의 경력들이 EBS 선생님도 이런 분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 컨텐츠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강의를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모든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애들은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서 이미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의는 절대 길면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6학년 정도 갔을 때 아주 길어도 한 10몇 분 정도예요. 강의가 길지 않아요. 그리고 강의가 앞으로 못 가요. 뒤로는 되감을 수 있지만 앞으로 못 가게 장치를 해놨어요. 왜냐면 애들이 강의를 몇 퍼센트 들었는지 이걸 선생님이 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들었는지 다 자기 거에 체크가 되거든요. 앞으로 가는 기능이 있으면 아이들이 막 빨리 해서 가니까 뒤로 가는 건 있지만 앞으로 가는 게 없어서 강의를 꼭 듣게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중고등학습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주도 학습은 초등 때부터 시켜야 돼요. 1학년 때부터.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1학년 친구도 굉장히 어려요. 그리고 글씨도 잘 안 되는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친구들은 훈련을 하면 됩니다. 시간은 많이 걸려요. 시간이 가장 적게 되는 학년이 2학년부터예요. 2학년부터는 훈련하면 빨리빨리 되는데 그 친구들은 훈련하는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은 한 6개월 정도 아주 느린 친구들은 1년 정도 걸리는데 그게 몸이 배면 2학년 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공부가. 근데 자기주도 학습의 목표는 고등학교 때 빛을 발하기 위한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그래서 어휘 완성. 초등 교과의 어휘력이요. 거의 모든 교과의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중등 교과까지 미리 땡겨올 수 있어요. 만약에 방과후가 아니고 대안학교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면 어휘가 완성이 되고 또 어휘는 한자까지 포함합니다. 연산, 기본 연산을 하면 아이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정확도가 생기고 얼렁뚱땅하는 성격이 고쳐져요. 이거는 성격이에요. 기질인데 훈련되면 고쳐질 수 있어요. 제2의 성품, 그러니까 제2의 기질인 성품으로 될 수 있어서 연산이 되면 굉장히 많이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연산은 단순히 계산력이 아니라 머리에 개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과 과정을 이해하면 이런 교과 과정 반복을 통해서 기초 단계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갔을 때 훨씬 쉽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자료집들을 사용하시면 중학교의 교과를 미리 땡겨와서 맛보시는 그런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와 개념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구조와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들이 연결해서 구조화가 되면 서술형이 가능해요. 지금 부사는 100% 서술형이거든요. 초등이. 근데 앞으로는 창의 융합하고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작년부터 개정된 걸 쓰려면 서술형 구조화 개념화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구조화 개념화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거 왜 몰랐지 써보면서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개념들이 많아지면 구조가 되고 구조가 많아지면 다른 걸 융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풀기 기능. 한 3개가 틀리면 점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 옆에 보이시는 그걸 보시면 이렇게 문제 답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문제가 같이 보이는데 문제가 같이 보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날로그로 공부하는 것이 최고예요. 아무리 디지털로 하지만 디지털은 저희가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이 공부할 땐 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스크린에 보이면 그 TV를 볼 때나 문제 탭을 볼 때 거의 뇌파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급적이면 일부러 책을 보게. 제가 이 프로그램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문제를 직접 종이에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답만 입력하게 돼 있어요. 답을 채점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탭들은 문제가 보이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초등학생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종이로 풀게 하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 답을 입력하고 풀고 나면 다시 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쉽지가 않은데 모든 문제에 대해 해설 강의가 있어요. 수학, 과학, 수학 문제들마다 선생님들이 다 해설 강의를 해서 이거를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그 공부나 이런 훈련들을 다시 시켜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해설을 보고도 건성건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앞에서부터 쭉 하면 해설 강의를 들으면 거의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일반 교과를 쓰면서도 저희가 쟁점을 둔 게 문발 포인트인데, 저희가 사는 곳이 문발동입니다. 파주시 문발동이라서 문발 포인트가 아니라, 이 문발의 뜻은 글로 빛을 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 자운서원이라고 그 이이 선생의 생가가 있고 퇴계 이황이 있었던, 거기 그 유교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유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아마 출판단지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출판단지 내에 있는데, 그 문발 포인트는 저희가 아이들을 대사로 키우기 위해서 글로 말로 자기의 생각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문발 학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발 포인트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거나 성경과 연계된 학습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따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 교재 안에 저희가 편집을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영어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옵션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게, 그 저희가 사용하는 영어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영어 교과를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과에 대한 연계를 영어로 용어를 알아두면 먼저 되게 많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뜻을 알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으면 이해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랙션이라는 단어가 분수인데, 그러니까 나누기가 디비전이고 분수가 프랙션인데, 프랙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면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영어 포인트로 어휘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음원도 같이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옷 좀 볼까요? 더워서. 네, 영어 프로그램 GSA 프로그램입니다. 그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으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성품이나 성품이나 자기 안에 세계관이 없이 그냥 영어만 잘하는 친구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람을 키우려고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의 언어가 되기를 위해서 저희가 GSA 영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GSA 영어가 총 4단계인데요. 영어에 대해서 2가지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영어를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에다가 표시해놨죠. 파랗게. 영어를 배우는 단계는 저희가 한국어를 배우는 단계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떻게 영어를 배워야 되는지, 저희 한국어 배울 때 글 갖고 배웠나요? 아니죠. 소리로 배웠잖아요. 근데 엄마가 말하는 거 듣고, 그리고 눈치가 언어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계속 나한테 뭔가를 주면서 맘마라고 했을 때, 이게 맘마가 혹시 먹는 거랑 연결된 게 아닌가? 맘마를 해봤더니 엄마가 저한테 어머 네가 말을 하네 하면서 맘마를 주셨잖아요. 저희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눈치가 굉장히 중요해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언어를 배울 때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교재는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 영어가 없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영어를 없는 교재라고요? 네, 영어가 없습니다. 글자 영어가 없고요. 소리만 돼 있어요. 제가 아직은 이런 교재를 한국에서는 못 봤어요. 제가 시중을 다 봤는데, 어린이 영어 단어장을 보시면 거기 보면 영어 단어가 써 있고요, 한글 단어가 써 있고, 그리고 그림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아직 글자를 아직 읽을 수 없는 친구들, 영어를 아직 읽을 수 없는 친구들에게 이 문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엄마가 보여주면서, 소리도 없는데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애들이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고 이거를 알려주면 그냥 듣고 이것이 몇 음절인지 뭐 액센트가 뭔지 상관없이 그냥 흉내 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언어를 그렇게 배우고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봤을 때 긴 문장도 따라하지만 문자로 돼 있을 때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 영어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림 단어로 된 800에서 또 플러스 한 기본 문형까지 해서 한 1000단어 정도를 가지고 하면, 그리고 품사 필요하거든요. 품사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박스 안에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는 박스에 초록색 카드를 놓으면 문장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색깔 코드로 기본 간단한 품사를 표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문법 없이 소리로 익혀서 힘들어하는 비동사라든지 조동사, 의문문, 현재 완료, 수동태, 가정법까지 아이들이 기본 문형을 익힐 수 있어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6세나 7세 정도는 완전히 이거로만 하면 되고, 약간 2, 3학년 학생들은 글을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다음 단계인 파닉스랑 같이 병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파닉스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교재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영어를 할 줄 몰라요. 처음부터 ABC 가르치고 단어만 가르쳐요. 근데 애들한테 글자 모르죠? 음가 모르죠? 단어 모르죠? 근데 그걸 한꺼번에 동시에 4가지를 해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언어가 된 상태에서 파닉스를 들어가야 기쁨도 크고 그 충격도 덜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글자로 형성하는 과정이 처음으로 리딩으로 들어가는, 미국에서 파닉스 교재가 굉장히 좋은 게 많고 우리나라도 많은데, 파닉스를 하기 전에 미국 애들은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제를 다 빼버리고,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고 뭐만 하죠? 그냥 글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가 아이들한테 학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쉽지 않은 교재이긴 한데, 그 과정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샘플 페이지인데요. 교사용 교재입니다. 이게 교사용 교재랑 뭐가 다르냐면요. 교사용 교재에는 영어가 있어요. 부모님이 보시는 지도용 거에는 영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스피커 표시가 가운데 보이시나요? 그거를 누르면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그러니까 15장을 전체를 1년 동안 외우게 됩니다. 영어로 듣고 외우는데, 사실 성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애들이 해요. 성경 구절을 너무 잘 따라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무슨 뜻인지를 유추해 가면서도 이걸 하는데 1년 정도 15장을 한영어로 같이 외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학습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을 외우는데 한 달에 한두 절 정도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 노트. 그 GSA가 그 초등 단계는 에이전트를 했잖아요. 비밀 요원이잖아요. 비밀 요원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생각 노트를 한글로 설명을 하고요. 기도는 일주일에 하나씩 바뀝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 그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 거기 스피커 모양 대신 스티커가 붙을 수도 있는데요. 그 스티커나 이거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 기도를 해줍니다. Dear Heavenly Father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애들 듣고 따라요. 물론 옆에 있는 영어는 애들 교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이들이 보는 그림 카드예요. 그림 카드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애들이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표시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정도는 제가 한글로 표시합니다. 추상적인 단어는 한글로 표시해요. 밑에 있는 God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건 그림 아니면 간단한 한글. 그리고 그림만 보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림이 사실 이거는 애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머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자기만의 코드화 시키거든요. 머리에서. 그러면서 mother라는 단어로 같이 코드화를 시키는 과정이라서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어머니라는 거 표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되고, 나중에 단어를 배우면 그 단어로 곧장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은 제일 처음에 그 명사를 더 먼저 이름을 많이 익히거든요. 근데 영어를 저희가 아기 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4살, 5살 때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살에 배우는 것도 아니고, 대략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걸 권장하는 나이는 7세 정도. 만 7세니까 1학년이나 아니면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뗀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글을 떼지 않은 아이들도 카드 가지고 말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한국말을 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문장 한 단어를 배우면 그 단어가 속한 문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뭔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배우고 나면 금방 문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네모칸 하나하나에다가 카드를 놓는 거예요. 카드를 놓고 찍으면 문장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떠듬떠듬 돼요. 이게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내 카드를 집어다 놓으면 문장을 읽어주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카드를 놓고
그거를 카드를 순서대로 펜을 놓으면 문장이 천천히 돼요. 그래서 God made my father 이렇게 되는, 아니면 God made sister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이 이거를 카드를 하나씩 놓고 가지만 문장의 효과를 알면 4번이나 3번째쯤 되면 애들이 그냥 카드를 놓고 문장을 읽습니다. 글자 없이. 근데 제가 해봐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애들이 이걸 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 교재를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과연 될까? 근데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이거를 글자를 놓고 글자를 읽어봐도 못 읽어요. 내가 소리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노래가 같이 다운나오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 노래로 영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슷한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시험도 저희는 다 이제 이런 시험을 보는 게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네모 박스에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냥 스티커나 스피커만 있어요. 눌러요. 그러면 소리를 듣고 그림 카드를 찾아서 붙이게 돼 있어요. 풀로.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서 가능하면 아이들은 글자에 노출되지 않고 직접 그림이나 소리 코드로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시험을 저희가 한번 이걸 하다가 시험을 본다고 해서 애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애들이 선생님 저 오늘 시험 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시험 봤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이렇게 재밌으면 다시 볼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뭔가 테스트를 하는 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얼만큼 익혔는지. 근데 그거를 굳이 시험의 형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언어를 배우는데, 외국어를 배우는데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 이제 2번째 단계가 아까 소리 이야기를 활자화하는데 파닉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랭귀지 아트가 있는데, 랭귀지 아트가 우리말로는 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어인데 이야기가 없는 뭐 맞춤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뭐죠, 그 뭐 단어 어휘를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랭귀지 아트인데 우리말로는 국어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리딩 스토리 인 더 12 스톤스, 그러니까 12돌이라는 그 리딩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를 통해서 미국식 문법과 학교 문법. 왜 미국식 교재여야 되냐면요, 미국식 문법은 굉장히 쉽고 접근이 쉽습니다. 네, 워즈하고 월을 한 4페이지에 걸쳐서 가르쳐요. 네, 우리나라 문법책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한 줄로 끝냅니다. 네, 아니면 표 하나로 끝내요. 근데 그 워즈 월을 아이들이 문장 안에서 계속 연습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 부담 없이 문법을 시작하게 되고, 레벨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학교 문법을 다 포함하는, 학교 문법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 포함한 학교 문법이 되고요. 그리고 리딩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과 내용으로는 터무니없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학원에서 쓰는 분량의 한 10배 이상의 분량들을 통해서 해야 돼요. 선생님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그 밑에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시간과 절대량을 확보하는, 그리고 그래서 영어식 사고 구문 파악하는 훈련들을 이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끝내야 돼요. 저희가 그 GSA 단계 중에서 그린 단계인데 그 단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영어로 배우는 단계로 전환해요. 영어로 배우는 단계는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영어로 읽고 아는 거예요. 새로운 스토리를 읽고 어머 이런 게 있었대 라는 걸 알게 되는 단계로 슬슬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읽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쓰기까지 연결하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영어로 배우는 단계가 있는데요. 영어로 배우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내용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국제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조금 큰 아이들한테 한 뭐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많이 들어가요. 그 중학생들이 많이 가면 미국 학교 저학년 거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미 대충 그림 보고 단어 몇 개 알면 내용이 유추가 되잖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갑자기 1, 2년 정도 지나면 애들이 갑자기 스탑을 해버려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라고 그냥 딱 손을 놔버려요. 이유는 그전에는 사전 지식으로 유추 해석을 해요.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전 지식이 떨어졌어요. 영어 실력은 안 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새로운 지문을 활용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영어로 배우는 단계에서는 영어 교과서보다는 영어 교과가 더 메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영어 교과서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영어 교재예요. 근데 영어 교과는 영어로 되어 있는 전 과목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제 아들이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되는 이제 그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제가 한국말을 가르칠 때 교과서로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학습지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시켰거든요. 교과로 해야 훨씬 더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어휘나 이런 것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해 동안 경험에 의하면 영어 교과를 해야 애들이 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전공 과목을 할 때도 영어 교과를 해본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것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는 어중간해요. 교과는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깊이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편하게 내용을 배열해놨어요. 이 중에 여기서 어떤 문법상 여기서 어휘 이렇게 배열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영어 교과는 예를 들면 심장 박동에 관한 모세혈관에 대한 뭐 그 심순환 심장 뭐 그런 순환계를 배운다라고 하면 보통 거기에 대한 게 빡빡하게 한 8페이지 조금만 짧으면 4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용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용어를 반복하고 그 용어와 연결된 것들을 쭉 읽다 보면 그냥 그 어휘도 익히게 되고 개념을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되죠. 그래서 그 영어 교과로 영어를 배워야 되고 실제로 초등학교 늦어도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면 6학년 때까지 때로는 중1 때까지 기본 영어는 끝납니다. 수능 준비가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예요. 영어 교과로 하다 보면 수능은 그냥 됩니다. 만약에 문법이 약해요, 어법이 약해요, 그러면 그냥 한 문제 틀리고 97점 받으면 돼요. 옛날에는 그 상대평가 했을 때는 97이면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거였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1등급이라서 거의 문제가 없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여기로 왔어요. 수능 문제 주고 풀어라 했어요. 다 풀어요. 어휘가 어렵지만. 저희 신문 읽을 때 모든 어휘를 다 모르지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교과, 미국 교과 정도를 읽을 수 있으면 수능이나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교과가 너무 빡빡하고 다른 과목이 힘들어서. 그래서 영어는 사실 초등 때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적용을 하고 관련 어휘 학습, 요약 리서치. 요거를 제가 미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탭강에다가 영어에 대한 한두 단어를 놔도 저희가 이제 미리 포함을 시켜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긴 지문이고 일반 교과의 10배 이상의 지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레벨이 올라가면 이제 토론과 논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점이랑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GSA가 총 4단계입니다. 그 배지 같은 걸 받게 돼요.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GSA 그린 배지, 블루 배지, 실버, 골드 배지를 받게 되는데 사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저희가 이거는 아직 그린을 끝낸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끝내고 나면 저희가 저희 메인 오피스 차원에서라도 그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아주 큰 거는 못 주더라도 그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의 영어를 끝냈을 때 그린이 끝나요. 그린 배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장, 은장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거를 끝내면 어느 정도냐면 2학년 교과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한 3, 4년 정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 1000권 정도 읽어야 되고 한 5, 6천 권 되겠네요. 5, 6천 권 정도 이야기 읽고 듣고 어휘를 하게 되면 이 정도만 되면 그때부터는 영어는 웬만큼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주 고비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면 그냥 저희는 웬만하면 간단한 거는 영어로 듣고 묻고 대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좀 한다라고 하면 그때 미국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인데 이 정도가 되면 고등학교 3학 고3 그리고 대학 수능 정도가 포함되는, 모든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형과 문법상은 다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 문장들에. 왜냐하면 그냥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좀 말 잘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말 통하지 않나요? 그 아이와 제이가 쓰는 어휘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문장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그린 단계에서 거의 다 끝냅니다. 그리고 블루는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웬만한 책은 이 정도만 되면 뭐 서치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찾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앰베서더 과정에 해당하는 실버하고 골드 배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영어로 토론이 가능하고 영어로 웬만한 큰 글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 되는 친구들이 저희도 몇 명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한 6년 이상, 그러니까 홈스쿨한 친구들인데 6년 이상 영어를 한 친구들이고 또 은사를 받은 친구들이 좀 빠르긴 하지만 보통 저희는 들어오면 한 5년, 6년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 후에 영어로 뭘 할 때 두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험 준비 따로 안 시키거든요.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블루 마지막 단계에 있는 친구한테
그냥 언니 오빠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레벨 테스트를 받으러 왔어요. 중3이라서 저희는 중3부터 수능 준비를 시키는데, 그래서 그 친구 있길래 같이 한번 보라고. 근데 아마 너는 듣기는 다 맞을 거고 이제 보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잘했어요. 그 친구는 이게 수능인지도 모르고 본 거예요. 학력평가인지도 모르고 봤는데, 물론 고1 거를 봤지만 그 학력평가인지도 모르고 봤는데 그 친구가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계속하면 그냥 어느 주 된다는 거죠. 언어 영역은 달라요. 국어는 좀 달라요. 그냥 국어는 굉장히 사고력을 요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는 수능 지문이 조금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괴팍스러운 지문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 독해가 되면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막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지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독해만 되면 그 지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완전 독해만 되면 단어를 다 몰라도 유추해서 풀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드 수준에는 아직 없어요. 저희가 정말 영어로 토론하고 싶은데 아직 이런 친구들은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어야 영어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대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조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게임판 같이 단어를 익히기 위한 게임보드라든지, 그리고 사운드펜 아시죠? 이렇게 대면 소리 나는 거 사운드펜, 그리고 마이트가 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그 게임보드 옆에 보면 이렇게 화폐같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 마이트가 랩돈이에요. 그 달란트가 사실 굉장히 큰 돈인 거 아시죠?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달란트보다는 저희가 마이트를 줘요. 이 마이트가 랩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 검사 받을 때마다, 한 권을 끝낼 때마다 이렇게 몇백 마이트씩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달란트 시장처럼 마켓을 하는데, 이런 보상하는 장치를 통해서. 근데 이거 저희가 한 번 줄 때 한 100마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1대1이거든요. 그래서 100원 정도의 분량이고, 그걸 하고 나면 그걸로 젤리를 하나 사 먹거나 초콜릿 사 먹거나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엄마가 준 용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간식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힘써서 공부해서 얻은 거라서 엄청 뿌듯해요. 그리고 그걸로 좀 많이 받으면 친구들 막 사줘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힘써 자기가 얻은 것들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부여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트도 같이 쓰고요. 그리고 학습일지 플래너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맷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플래너 제공해드리고, 단어 학습할 수 있는 퀴즐렛이라는 앱도 사용하고, 영어 독서 프로그램 한 5,000권 정도 레벨 그린 낼 때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앱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교재들, 그리고 그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있는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 중에 하나가 영어 도서 CD가 달려 있는 책을 렌트를 해요. 권당 500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시면 독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수도 있는 그런 저희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는 일반 교과는 그냥 웬만큼 선생님들이 공부하셨으면 하실 수 있는데, 영어는 기본 언어 습득 이론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영어를 하셔야 돼요. 영어 문법 아셔야 되고, 또 영어 독해가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영어를 하셨던 분들이면 제가 드리는 몇 가지 팁들, 현장에서 어떻게 연계되는 것만 아시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영어 지도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장 수업료를 말씀을 드려요. 권장 수업료는 권장사항이니까 그대로 따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권장 수업료의 측정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적정 수준으로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은혜로 이렇게 돼서 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은혜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 아니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장소인 거거든요. 특히 교육은 부모님들이 마땅히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 과목으로 할 경우에, 탭강만 할 경우에 주 4회 15만 원을 추천해요. 권장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최소한 부모님들이 부담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 해 동안 제가 어쨌든 목사님이 목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거의 그게 횟수만 한 15년 이상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사모 교회에 섬기면서 모든 걸 무료 봉사, 통역도 무료 봉사, 가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무료 봉사 했다가,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제 학원이라는 형태로 아이들도 가르쳐 보고 그러면서 또 센터 운영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받았는데,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 자녀들에게 할인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안 하거든요. 목회자 자녀나 선교사도 할인을 안 해요. 이유는 수업료를
할인해드리잖아요. 그만큼 안 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힘드시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한 번 어떤 분이 정말 힘드시대요. 저희 목사님이 지병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러면 10,000원만 내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10,000원을 안 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시겠지만 10,000원 정도는 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완전 디스카운트해서 있을 수 없는 건데 10,000원에도 내시라고 하는데 안 내시더라고요. 전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받고 지금은 수업료조차도 할인을 안 해드려요. 다 내시고 다 와서 수업.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게요. 반을 깎아드리면 정말 반을 안 오세요. 다 내시면 다 오시고. 그래서 수업료는 웬만하면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재비는 별도예요. 교재비는 사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비전드림 교육연구소인데 그럼 교육연구소는 뭐 합니까? 저희는 사실 수업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방과후를 하시는 그 기관과 또 부모님들의 관계인데 제가 그냥 경험상 이 정도는 되어야 서로 선생님들도 적당하게 사례를 받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겁니다라고 하고 교재비는 저희가 제공하고 저희가 받아요. 그 교재비가 월 전 과목에 3만 원에서 4만 원인데 소식이 조금 적지는 않나요. 어떻게 보면 월이니까. 그런데 이거에 따라가는 게 뭐 계산력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게 탭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미끄티 들어보셨나요? 빨간 펜, 아이스크림 홈런, 와이즈 캠프 뭐 다 탭 있잖아요. 월 얼마 하시는지 아시죠? 최소 11만에서 15만 원 정도 해요. 탭을 2배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회사가 좋은 게 탭을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도 되고 심지어는 PC에서도 돼요. 그래서 탭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저희가 사실 이 중에서 이 탭강 본사에다가 내는 비용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문발 포인트라든지 그거에 대한 인쇄비를 받는 거고 탭강에 대한 거는 저희가 거의 나중에는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요. 사실 지금 저희랑 같이 멤버십 하는 교회들 중에 말씀을 드렸더니 긴장을 하시다가 밀크티나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라고 하니까 긴장하시더니 월 3만 원입니다. 4만 원은 뭐냐면 그 아이가 진도가 빨리 나갔어요. 그럼 한 권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쇄된 교재가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쓰는데 들어가는 것만 3만 원이고 교재가 추가되면 한 4만 원 정도 될 수 있는데 보통 한 3만 원 정도. 이거는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개별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도가 더 나갈 수도 있거든요. 얘는 끝났는데 교재를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재는 부모님이 이 아이의 진도를 위해서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 아이가 진도가 늦으면 그냥 그 교재가 그냥 써야 돼요. 근데 저희가 내내 본사에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청구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영어만 오시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어는 주3회 수업료 12만 원을 저희가 권장합니다. 그리고 교재비는 별도. 이게 교재비가요. 월 1만 원에서 3만 원인데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재 한 권이 한 달이 기준인데 한 달 가지고 한 달 쓰는 친구들이 없어요. 지금 사실 초창기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주위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말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좀 편한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위에서 말려요. 이렇게 하면 사업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많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월별로 교재를 내요. 왜냐하면 월별로 교재가 나가야 아이들이 이제 일단은 어떤 로테이션이 되면서 이제 비즈니스가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건 완전 학습 모델이고 개별 학습 모델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영어 한 권 가지고요 한 달에 안 끝낸 친구들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거를 한 달에 한 권을 끝내주면 너무 고마운데, 그러니까 고마운 이유는 교재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진도가 빨리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한 교재 하나 가지고 뭐 한 달, 2달, 3달, 심지어 제가 6개월까지 하는 친구 봤으니까. 근데 그럴 수가 있어서 일단 영어는 교재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과목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 과목 하면 5일을 와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 전 과목 5회 하면은 17만 원 플러스 교재비 별도. 근데 12 플러스 15가 아니고 17만 원은 뭐냐? 그냥 부모님들이 주머니 사정상 20만 원이 넘어가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강남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요. 저 파주 시골에서 왔거든요. 근데 한 과목 보내시는데 30만 원 정도예요. 한 과목. 일주일에 이틀 보내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학원을 보낼 때 제가 종합반 보내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종합반은 아이들이 그냥 관리가 안 되니까 다 관리해 준다는 차원이에요. 단과반을 보내셔야 돼요. 단과반은 일주일에 2번 가고 37만 원, 35만 원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저렴하니까 혹시 비지떡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요? 티칭법, 코칭법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는 제가 그 여러 학습법과 코칭법을 통해서 탭강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린 그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 쓰면서 저희가 보충 교재로 성경적인 재해석하는 과정을 드리는 건데, 그 이 시스템을 하면 정말 그냥 쉽게 그냥 아이들 성적 올라요. 정말 학교 성적은 올라요. 근데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건 대사교육에서는 다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물론 이건 선생님과의 자녀의 문제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부분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지금 제가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고 사모님이랑 같이 할 때 제가 꼭 그렇게 부탁드릴 거예요. 이 권장사항은 꼭 따라주세요. 그런데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금은 성취도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학업 성적이 아니에요. 시험에 잘 못했는데 점점 성실하게 되고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과제를 다 해오고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성취도 장학금이 있을 수 있고 봉사 장학금. 저희가 뭐 대학에서는 근로장학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수업료가 비싼 분들도 있고 부담스러운 분들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형편이 어려워서 목회자 자녀라서 교육자 자녀라서 DC 해주지 마세요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목회자 자녀들이 손이 많이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일수록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장학금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담을 줄이자. 그게 네가 나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봉사 장학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수업료를 할인을 받으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권장사항이니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 해 제가 센터, 학원 또 교회 대상으로 많이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좀 심각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의 탭이나 핸드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은 많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에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사운드팬 구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쓰던 펜에서 조금 더 저렴한 펜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14만 5천 원짜리 펜을 썼는데 지금은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좀 더 괜찮은 펜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32기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6기가로 줄여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16기가로 줄이고 7만 5천 원으로 펜을 더 싼 거를 계약을 했어요. 사실 이 펜은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사운드팬 70에 나오는데 싸게는 5만 8천 원, 5만 4천 원, 뭐 7만 원 이래요. 근데 저희가 7만 5천 원을 그대로 받아요. 소비자가를. 그건 저희한테 그냥 후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2만 원 정도 세이브하실 수 있어요. 막 클리품을 파시면. 그런데 저희한테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저희한테 그 사운드팬을 구매하시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저희가 부모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은총을 넘어서는 기대는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단계, 7단계, 6단계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개념화, 구조화하는 과정, 아이들 엄청 힘들어합니다. 부모님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드시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 드세요. 근데 막상 딱 현장에 가면 애들 엄청 힘들어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버텨내시고 아이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보상 주시고, 근데 저는 정말 그 맛에 살아요. 애들이 막 좋아져요. 그러면 정말 피곤하다가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근데 정말 애들이 좋아져요. 제가 학습장애, 체력이 안 되네, 아프네, 정말 한 달에 2번씩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영어는 다 잘하게 됐어요. 공부가 다 하기 때문에 머리하고 상관없어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보다 돈을 더 많이 쓰니까 얘가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일반 원총의 방법에서 충분히 개념화 구조화하는 그걸 하셔야 되고 최소 1년 버티게 하셔야 됩니다. 1년 전에는 결정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를 보내시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보내시고 1년을 버티셔야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너희가 소산을 먹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세요. 근데 학습은 그렇진 않아요. 1년 정도만 하면 이게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공부에 명예현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애들이 공부가 처음에 엄마 너무 재밌어, 일주일 동안 그럴 수 있어요. 안 해보던 거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공부라고 잘 몰랐는데 이 방법대로 하면 공부를 하고 알거든요. 그럼 애들이 엄마 너무 재밌어, 공부가 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일주일은 갑니다. 정말 일주일 한 2주 가는 것 같아요, 길면. 그리고 명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운동을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또 좋은 약을 먹으면 명현현상 있죠. 아프다는 거 더 아프거나 막 더 피곤하거나 애들이 엄마 이제 하기 싫어, 지루해,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곧장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선생님들은 저랑 상담하셔서 이제 아이들이 멘트 압니다.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 있죠. 많이 하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애들이 1년 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동적인 아이, 능동적인 아이에 따라서 다 반응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부모님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선생님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잘하는 일은 없어요. 네. 그리고 공부에 은사가 없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면 딱 멈춥니다. 제가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점수를 정해놓고 문제를 주거든요. 그 점수가 넘어가는 아이들, 영어는 어느 정도 계속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그리고 그 덜렁거리는 거 굉장히 안 고쳐집니다. 예, 덜렁거리는 거 평생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에서는 조금 잡을 수 있어요.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덜렁거리는 것 때문에 틀리면 제가 그것도 실력이라고 가르쳐요. 그것도 실력이야. 선생님 실수로 틀렸어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고쳐지면 좋지만 안 고쳐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애가 덜렁거리는지, 그리고 정말 공부에 은사가 없는지. 근데 공부에 은사가 없어도 7, 80점 나오는 거는 공부의 원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공부에 대한 그 기본 훈련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학습 결손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딱 왔어요. 단어 안 돼 있고요. 비동사 처리 안 되고요. 나눗셈 안 돼 있죠? 그럼 초등학교 거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자존심 상해요. 아니요,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개별 진도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해하셔야 되고,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많았나? 구멍은 상위권 애들도 있어요. 그 구멍을 얼마큼 촘촘하게 빨리 메꾸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 말이 좀 우아하죠. 좋게 말하면 내신 성적, 일반 학교 성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이들도 겸허히 애들 막 딱 안만 하고 선생님 저 이거 아는데요. 어느 친구 왔는데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다 아는데 저 이거 왜 시키세요? 그래서요. 문제 풀었어요. 10개 중에 8개 틀렸어요. 근데 자기는 다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내보내요. 왜냐하면 이제 겸손하지 않으면 저랑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 씨름한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리고 정말 아이와 선생님과 부모님 다 같이 뚫어내는 힘, 버티는 힘을 길러서 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제가 한국 와서 어쨌든 10년 동안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미국에서도 학원 하면서 이제 그 씨름하면서 한 건데 안 되는 친구는 없어요. 시간의 문제고 코칭의 방법의 문제라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하기 전에 하는 학생 선서가 있는데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학생 선서. 나는 학생으로서 모든 배움의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명심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선한 일꾼의 자세를 가질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겸손한 자세로 배우며 진리에 대해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모든 배움의 책임과 의무가 엄마나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시작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매일 한 번씩 이거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공부, 탭강, 영어 단어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선한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누가 만들어서 왜 해야 돼요? 애들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이 내게 이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성실하게 일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선한 일꾼의 자세를 때문에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 온유함으로 배워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변증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학생 선서라서 이 부분의 정신으로 하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르심 받은 데서 기본기는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